일화 줄거리.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트로이 전쟁. 아가멤논이 아폴론 사제의 딸 크리세우스를 모욕한 죄로 그리스 동맹군 아카이아 진영에 역병이 번진다. 총지휘관 아가멤논은 공개 회의에서 아킬레우스와 격한 말다툼 끝에 그의 여자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 아킬레우스를 모욕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앞으로 트로이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아들의 부탁에 따라 제우스를 은밀히 찾아가 아카이아군이 패배하도록 부탁하고 그의 허락을 받아낸다. 아가멤논은 제우스가 보낸 꿈에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 전체 군사회의를 소집한다. 아카이아군은 트로이 정복을 포기하고 귀향하자는 의견에 마음이 솔깃해지지만 오디세우스의 강한 반대와 건의에 따라 트로이군과 결전을 치르기로 하고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군대가 소집된다. 참고사항. 일리아스 제3장은 메넬라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결투로 헬레네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운명적인 결투를 다루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새 여신과 황금사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달아난 파리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의 왕이고 아가멤논의 동생이자 헬레네의 남편입니다. 제2화 제우스의 의도에서 후반에 서술되는 전황 카탈로그라 불리는 부분에서는 전쟁에 참가한 아카이아군과 트로이아군의 지방, 도시, 그리고 수많은 지휘관들을 일일이 세며 노래하고 있는데 낭독하기에도 듣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광대한 숲을 태우는 무서운 불길이 산꼭대기 멀리서도 똑똑히 보이듯 몰려오는 병사들의 청동무기의 번뜩임이 찬연히 빛나 하늘 높이까지 닿았다. 기러기인지 학인지 아니면 긴 목을 가진 백조떼인지 그런 새떼들이 아시아의 고향 풀밭이며 카위스트리오스의 강가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로 내려앉으려 할 때 풀밭이 온통 소리를 내듯이 그처럼 병사들의 수많은 무리가 배와 군막에서 스카만드로스의 벌판으로 흘러들어가자 보병들의 발밑과 천자의 말발굽 밑에서 대지는 굉장한 소리를 울렸다. 꽃이 만발한 스카만드로스의 풀밭에 늘어선 병사들의 수는 철을 맞아 돋아나는 나뭇잎과 꽃의 수만큼 가득했다. 봄철의 진한 젖이 양틀의 젖통을 질척하게 적실 때면 윙윙거리는 파리떼들이 양을 넣는 우리에서 얼키설키 날듯이 그처럼 수많은 아카이아군이 트로이 편을 산산이 파괴시킬 듯이 벌판에 늘어섰다. 마치 흩어진 사냥대가 풀밭에서 서로 뒤엉켰을 때 양지기들이 쉽게 구별하며 나가듯이 그처럼 지휘관들은 그 병사들을 여기저기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저마다 정렬시켜 세웠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아가멤논 왕의 얼굴과 머리 모양은 번갯불을 번쩍이는 제우스를 닮았고 허리는 아레스 신, 가슴은 포세이돈을 닮았으니 마치 솥대 가운데서도 잘생긴 황소가 유난히 눈에 띄듯 이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날 제우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남달리 뛰어난 많은 영웅들 사이에서도 출중하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었다. 군세가 쏟아져 나가는 광경은 마치 대지가 온통 불에 휩싸인 듯 했으며 그 발밑에서 나는 대지의 신음소리는 그 옛날 림프 티포에우스 때문에 대신 제우스가 노하여 아리마의 고향 땅에다 채찍을 치던 그때와도 같았다. 그처럼 그들이 나아감에 따라 대지는 병사들의 발밑에서 심한 신음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잠시 사이에 온 들판으로 번져갔다. 그러자 트로이 편에는 전령으로서 바람의 발을 가진 날쌘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가 제우스에게서 고뇌에 찬 명령을 가지고 찾아왔다. 사람들은 지금 막 프리아무스 왕의 궁전 앞에 젊은이 늙은이 모두 함께 모여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 이리스는 가까이 와서 발을 멈추고 프리아무스의 아들 폴리테스로 변신하여 말했다. 이 폴리테스는 발이 빨라 트로이군의 초병력으로
알시에테스 노인의 분묘가 있는 동산 꼭대기에 앉아 아카이아 군이 선진에서 언제 나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빌려 발이 날랜 이리스가 말하기를 아버님, 마치 평화로운 때인 것처럼 당신은 끝없이 이야기하기만 좋아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무사들의 싸움에 끼었습니다만 이처럼 많은 군세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나뭇잎의 수만큼 혹은 바닷가의 모래 아래 수만큼 많은 무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성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헥토르여, 특히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프리아모스의 이 큰 수도에는 각 나라에서 모여든 동맹군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데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의 말도 저마다 다르니 각자 자기 휘하의 부족을 주의하게 하여 제 나라의 백성을 정렬하게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여신의 말을 알아듣고 즉시 회의를 해산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병기를 가지러 달려갔다. 성문은 모두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병사들이 걷거나 전차를 몰고서 노도같이 밀려나가는데 그 요란한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이 도성 바로 앞에 넓은 벌판에 큰 길로부터 떨어져 멀리 외따로 우뚝 서 있는 둥근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을 사람들은 가시덤불의 언덕이라고 불러왔는데 불사의 신들은 종횡무진하는 미리나의 분묘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근처에서 트로이군과 동맹을 맺은 여러 군세는 전열을 갖추었다. 트로이인들의 주인은 번쩍이는 투구에 대헥토르가 맡고 있었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그 밑에는 꽤 많은 정선된 병사들이 창을 들고 사기충천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3. 메넬라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결투. 그리하여 양군이 드디어 접근했을 때 트로이 편의 선진에 나타난 장수는 신으로 착각할 만한 알렉산드로스로 표본 가죽 방패를 어깨에 걸치고 구분화를 손에 들었다. 그는 칼과 청동 창날을 댄 두 자루의 창을 휘두르면서 아르고스군의 장수들 누구누구를 구별할 것 없이 자기와 무서운 결전을 해보자고 소리질렀다. 그것을 본 것은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로 알렉산드로스가 큰 걸음으로 활보하여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커다란 짐승의 시체를 만났을 때 같았다. 굶주린 사자가 뿌리난 숫사슴이나 야생 사냥을 찾아내어 아주 개걸스럽게 먹을 때 날랭개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자기를 쫓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않는 것처럼 메넬라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바로 눈앞에 보자 기뻐했다. 괘씸한 그를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차에서 병기를 지니고 뛰어내렸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선진 사이로 그가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보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아 자기 편 병사들 무리 속으로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고 물러섰다. 그것은 마치 산속의 골짜기에서 바람이 큰 구렁이를 보고 한 옆으로 도망쳐 비켜서는 것과 같았다. 다리는 떨려 얼어붙고 얼굴빛도 창백해진 채 다시 돌아서서 주랭랑치듯 알렉산드로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에게 겁을 먹고 잘난 체하는 트로이 편의 병사들 속으로 물러서 버렸다. 그것을 본 헥토르가 모진 목소리로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괘씸한 놈 같으니 겉모양만 번듯하고 계집에게 미친 간사한 녀석. 너는 태어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말고 죽었어야 했다. 정말로 그게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처럼 남에게 누를 끼치고 의혹의 눈길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다. 아카이아 군들이 통쾌하게 웃으리라. 너의 훌륭한 겉모습을 보고 의젓한 용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담력도 무용도 없음을 알고서 바로 그런 녀석인 주제에 너는 대해를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아름다운 용모의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그것도 창술로 이름이 드높은 무사의 아내를. 내 아비에게, 내 나라에게,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는 커다란 화의 근원이요. 적에게는 기쁨의 구실이며 너 자신에게는 수치의 근원인 것을 아느냐.
자, 이번엔 아레스의 벗이라는 메넬라오스를 내가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나이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 왔는지 이해가 가리라. 내 머리칼과 육신이 흙먼지에 파묻혀버리면 이번에는 하프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온갖 선물도 방패막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트로이 사람들은 흐리멍텅해.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이런 커다란 화를 저지른 죄로 돌에 맞아 죽었을 테니까. 이 말에 대해 알렉산드로스가 말하기를 헥토르여, 정말로 그대의 질책은 하나하나 조리에 닿으며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도끼처럼 날카롭고 가차없구려. 그 도끼는 목수의 손에 들려 제 목을 쪼개는 듯하오. 목수의 뛰어난 솜씨로 선재를 다듬을 때 이 도끼가 손의 힘을 훨씬 북돋워 주듯이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 사려는 용서라는 것을 모르오. 그러나 아프로디테의 고마운 선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주오. 신들께서 손수 주시는 영예로운 선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바란다 해도 인간이 절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가기를 그대가 바란다면 다른 트로이군과 아카이아 편의 전군을 땅에 앉힌 뒤 나와 무신 아레스의 벗이라는 그 메넬라오스를 한가운데서 대치시켜 헬레네와 재화 전부를 걸고 결투를 하게 해주오. 두 사람 가운데 승리를 거둔 쪽이 모든 재화를 가지며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말이오. 그러면 화해를 하고 굳은 서약을 나눈 뒤 우리들은 기름진 땅의 트로이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 쪽은 말을 치는 아르고스며 아름다운 여자의 나라 아카이아로 돌아가게 될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헥토르는 크게 기뻐하며 트로이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창 한가운데를 잡고서 그 대열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앉자 아카이아군이 그들에게 활을 당기려고 화살을 매겨 겨누고는 돌을 던지려 했다. 그때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외친 자는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었다. 멈춰라, 아르고스군이여. 던져서는 안 돼.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아,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지금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전투태세를 풀고 곧 잠잠해졌다. 그러자 헥토르가 양군 사이에 서서 말하기를 트로이 측도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 군도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는 트로이 편 사람들과 아카이아 편 사람들 모두 그 훌륭한 병기를 풍요한 대지 위에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신과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 둘이서만 우리들 한가운데서 헬레네와 재화 전부를 걸고 결투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어느 쪽이건 승리를 거둔 사람이 모든 재화를 차지하고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 남은 사람은 화해를 하고 굳은 서약을 나누기로 하자. 이렇게 말하자 모두 지죽은 듯이 잠잠해졌다.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외침 소리도 용맹스러운 메넬라우스가 말하기를 그럼 내 말도 들어달라. 내 가슴은 유달리 쓰라린 생각으로 미어지는 듯하다. 나는 벌써 오래전에 아르고스 군과 트로이 편이 싸움을 그만두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들은 알렉산드로스의 방자한 도전으로 여태까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건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쪽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은 즉시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가 주길 바란다. 그러면 새끼 양을 가져오너라. 한 마리는 흰 순양을, 또 한 마리는 검은 암양을 돼지와 태양에게 바치도록 하자. 제우스 신에게는 우리 쪽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프리아무스 왕도 모셔와 달라. 왕 자신이 맹세의 말을 굳게 약속하도록 말이다. 왕의 자식들이란 모두 건방지고 믿을 만한 것이 못돼. 제우스의 존귀한 맹세를 오만불손하게도 파괴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차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들떠있는 법이니 나이 든 분이 끼어들면 앞일도 지난 일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쌍방에게 가장 좋도록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자 아카이아 측도 트로이 측도 일제히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그만두게 되나 보다 하는 기대로 환성을 올렸다.
그들은 전차를 대열있는 데까지 물린 뒤 거기에서 스스로 수레를 내려 갑옷과 투구마저 벗고 기다렸다. 땅바닥에 내려놓은 병기는 서로 이웃하여 놓여져 그 사이에는 조그만 빈터밖에 없었다. 헥토르는 성 안으로 두 전령을 보내 얼른 새끼 양을 가지고 오고 또 프리아무스 왕을 불러오도록 했다. 아가멤논 왕도 전령 탈티비우스를 시켜 가운데가 깊숙한 배가 있는 데로 가서 새끼 양들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했다. 그는 아무 이의 없이 존귀한 아가멤논의 말대로 따랐다. 한편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헬레네의 시누이이자 안테노르의 아들인 헬리카온에게 시집간 프리아모스의 딸들 가운데서 용모가 가장 아름다운 라오다케의 모습을 빌려 헬레네에게 갔다. 헬레네는 자기 방에서 마침 커다란 배틀을 놀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두 폭의 자줏빛천에 온갖 전쟁 무늬를 놓고 있었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인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이 그녀 자신으로 말미암아 무신 아레스의 손에서 받게 된 수많은 싸움이다. 그 바로 옆에 가서서 발이 빠른 이리스 여신이 말하기를 이리 와요, 사랑스러운 신우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인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 군이 여태까지는 서로 맞서 비탄을 자아낼 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었지요. 들판에서 저주스러운 싸움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웬일인지 지금은 잠자코들 앉아 싸움을 그쳐버렸어요. 모두들 방패에 기대어 있는가 하면 옆에는 긴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알렉산드로스와 무신 아레스가 귀여워하는 메넬라오스가 긴 창을 손에 들고서 당신을 두고 결투를 하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 승리를 거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전 남편과 고국의 어버이에 대한 생각을 헬레네의 가슴에 불어넣었다. 그러자 그녀는 희게 반짝이는 삼배옷을 걸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안방에서 뛰어나갔다. 두 몸종 피트데우스의 딸 아이드레와 암소의 눈을 한 클리메네도 같이 따라갔는데 금방 스카이아의 성문이 있는 데에 닿았다. 때마침 그곳에는 프리아무스 왕과 판토스, 티모이테스, 람포스, 클리티오스, 무신 아레스의 버신 히케타온, 유달리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우칼레곤과 안테노르 등 이들 나라의 장로들이 스카이아의 성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두 늙어서 전투에는 이미 물러나 있었지만 울창한 숲속의 나무 위에 앉아 맑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매미처럼 뛰어난 능병가였다. 그때 트로이인의 지도자들이 문루에 앉아 있다가 헬레네가 문루 밑으로 막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서로 얼굴을 번갈아 보고 위풍 있게 말을 주고받기를 트로이인들과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인들이 저 여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어왔다면 대먹지 않은 일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구나. 어쩌면 그 얼굴이 불사의 여신들과 저토록 닮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만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배에 태워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손에게 나중에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말했는데 프리아모스가 헬레네를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귀여운 며느리야. 내 전남편과 시아주버니와 동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앞에 앉아라. 유달리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들께서 나에게 아카이아인과의 비참한 싸움을 하게 한 것이니 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저기 저 의젓하고 키가 큰 아카이아 무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체격으로 보아서는 저보다 더 큰 사나이는 얼마든지 있으나 저처럼 위엄을 갖춘 훌륭한 무사는 나로서는 일찍이 본 적이 없구나. 아마도 나라의 왕인 모양인데 그 말에 대해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품이 있어 보이는 헬레네가 말하기를 아버님, 언제나 어렵고 황송하옵니다. 처음 여기에 아드님을 따라 전남편의 방과 시종들과 나이 어린 딸 그리고 그리운 동갑내기 친구들을 모두 버리고 왔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눈물로 나날을 보내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물으신 알고 싶어하는 점을 이제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분은 아트레우스 집안의 넓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아가멤논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용맹한 창의 명수이십니다. 게다가 망신스러운 저에게는 공교롭게도 시아주버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노왕은 그를 보고 감탄하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행복한 아트레우스 집안의 아들이군. 행운을 타고 태어나 착하고 행복한 영혼의 비호를 받고 있다니. 그야말로 그 위강 밑에 그를 쫓는 아카이아 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으리라. 나는 일찍이 포도가 많은 프리기의 나라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발이 빠른 말을 모으는 프리기에의 무사들, 오토레우스며 신가도 같은 미구돈을 쫓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 수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들은 마침 상가리오스 강변에 진을 치고 있던 참이었다. 나도 그들을 도우러 가서 그들과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는 바로 그 장부 못지않다는 아마존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 수는 이 반짝이는 눈의 아카이아 군처럼 많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오디세우스에게 눈길을 멈추고 노왕이 다시 묻기를 나의 귀여운 며느리야. 그럼 저기에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가르쳐다오. 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보다 작아 보이지만 어깨너비라든가 가슴은 오히려 한결 넓은 듯하다. 갑주는 온 만물을 양육하는 대지 위에 놓아둔 채 순양처럼 병사들의 진열 사이를 오가고 있구나. 저 사람을 털이 촘촘하게 잘 자란 순양으로 비유하면 좋을 듯하구나. 은빛 암양들의 큰 무리 속을 헤치고 나가는 순양 말이다. 그러자 그 물음에 대해 헬레네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라에르테스의 아들로 지혜가 많은 오디세우스라 하오며 우뚝우뚝 솟은 암지인 이타카라는 곳에서 자라나 온갖 책모와 위계와 빈틈없는 전술을 터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분별이 뛰어난 안테노르가 말하기를 마님이시여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전에 존귀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 당신의 일로 사절이 되어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와 함께 왔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나의 집에 묵게 하며 이 두 사람의 풍채와 생김새와 빈틈없는 사려 등을 충분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사람들이 모인 그 속에 그들이 같이 서 있을 때는 메넬라오스가 폭넓은 어깨여서 풍채가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둘이 앉아 있을 때는 오디세우스 쪽이 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고 사려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자 메넬라우스 쪽은 쉽고 가볍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적으나 또렷또렷하게 큰 소리로 불확실하게 어물거리거나 하는 점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오디세우스보다는 아래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혜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우뚝 일어나 곧게 선 채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땅바닥에다 시선을 고정시키며 홀장을 앞뒤로 내두름이 없이 꽉 쥐고 있는 품은 어딘가 지혜가 모자란 인간인 양 착각하게 하지만 일단 큰 소리가 가슴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여 겨울날 눈보라처럼 말을 토하기에 이르면 그때엔 이미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몸으로 오디세우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에는 오디세우스의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별달리 미심쩍어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아이아스를 보고 노왕이 묻기를 저기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아카이아 무사, 키와 어깨 너비만으로도 뛰어나 보이는 저 사나이는 도대체 누구인고? 그것에 대해 기품이 높아 보이는 헬레네가 대답하기를 그는 거인으로 일컬어지는 아이아스로 아카이아군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알려진 자이며 또 한편에서는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타군 가운데 신처럼 둘러싸여져 있고 크레타군의 대장들이 그 둘레에 모여 있습니다. 군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는 저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타에서 오실 적마다 저희 저택으로 불러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니 아카이아인들 속에 제가 잘 알고 이름도 여쭐 만한 분들은 대부분 모두 눈에 띄는데 말을 잘 다루는 카스토르와 곤투에 능한 폴리데우케스 두 사람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와 똑같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저의 형제들입니다.
즐거운 라케다이몬에서 종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저로 인한 많은 치욕과 비난을 두려워하여 무사들의 싸움에 참가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미 만물을 낳은 대지로 돌아가 라케다이몬에 있는 그리운 조상의 땅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던 것이다. 전령들은 도성을 지나 신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맹세의 표시로 두 마리의 양과 마음을 달래는 포도주, 논밭에서 거둔 곡식을 사냥피 부대에 담아 날라왔다. 전령 이다이오스는 반짝이는 혼주병과 금잔 몇 개를 가져와 노왕 곁으로 다가가더니 말을 건네어 재촉했다. 일어나옵소서. 라오메돈 왕의 아드님이시여. 말을 잘 훈련시키는 트로이인과 청동 갑옷을 걸친 아카이아군의 장수들이 아래 들판으로 내려가 정성스러운 서약식을 올려주시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가 긴 창을 들고 아내를 차지할 목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승리를 거둔 쪽에 여자와 제화가 따라가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해를 하고 굳은 맹세를 나눈 뒤 우리들은 땅이 기름진 트로이에서 살고 그들은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며 아름다운 여자의 나라 아카이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노왕은 몸을 떨며 부하들에게 일러 말을 전차에 매게 했고 부하들은 즉시 노왕의 명령에 따랐다. 프리아무스 왕이 마차에 타고 고삐를 뒤로 세차게 당기니 그 옆으로 안테노루가 무척이나 화려한 2인승 전차를 타고 와 두 사람은 함께 스카이아의 성문을 지나 들판을 향해 빠르게 마차를 몰고 갔다. 그들은 마침내 트로이군과 아카이아군 사이에 이르러 마차에서 만물을 양육하는 대지로 내려서자 곧 트로이군과 아카이아군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러자 이내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우뚝 일어서고 지혜가 많은 오디세우스도 이를 따르니 이름도 드높은 전령들은 신에 대한 굳은 서약의 물건들을 차려놓고 나서 술에 타는 병에 포도주를 따라 물을 탄 다음 군주들의 손 위에 정수를 부었다. 그러고 나서 아트레우스 집안의 왕 아가멤논은 장검 옆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 새끼 양들의 머리에서 털을 얼마만큼씩 잘랐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령들이 트로이 편과 아카이아 편의 장수들에게 그 양털을 나누어 주러 다녔다. 이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아가멤논 왕이 두 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기도하며 말하기를 이대의 산봉우리에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이름이 드높으시고 지대하신 아버지 제우스 신이여. 태양과 만상을 보시고 만국을 들으시는 신이시여. 또 모든 강과 대지와 땅 밑의 저승에서 누구든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 생명이 닿은 날 그 인간들을 처치하시는 한상의 신들이시여. 여러분께 없어 이 서약의 증인이 되시고 서약을 굳게 지키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메넬라오스를 이긴다면 그때는 그 자신이 헬레네와 제화를 모두 다 가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은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이기면 그때에는 트로이 편이 헬레네도 제화도 모두 다 돌려주기로 한다. 또 마땅한 배상을 아르고스 편에 지불하기로 결정짓자. 이것이 후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말이다. 만일의 경우 프리아무스 왕과 그의 자식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쓰러지고 나서도 배상금 치르기를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 배상금을 받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차없는 칼날로 새끼 양의 목을 찔렀다. 그리고 양들이 막 숨이 끊길 듯 말 듯 헐떡이고 있는 것을 땅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술병에 담긴 포도주를 술잔에 따라 땅에 붓고 영원한 불멸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카이아 측과 또 트로이 측 사람들은 모두 다 이처럼 빌었다. 제우스여, 영예롭고 지대하신 신과 그 밖의 불사의 신들이시여. 어느 쪽이건 먼저 이 서약을 저버림으로써 해를 끼친 자는 이 땅에 붙는 술처럼 자신의 것이든 자식들의 것이든 머리꼴이 이 땅바닥에 쏟아지도록 해주시고
그 아내는 남의 것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했으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전혀 그들의 소망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다르다노스의 후예 프리아모스가 말하기를 트로이 군도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 군도 잘 듣거라. 그럼 이제부터 나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일리오스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이 눈으로 내 귀여운 자식이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와 싸우는 것을 보면 견뎌내지 못할 테니까. 제우스 씨는 이미 둘 중에 어느 쪽에 죽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 그 밖에 불사의 신들께서도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신과 같은 노왕은 새끼 양들을 마차에 싣고 올라 고삐를 세게 뒤로 당겼다. 그 바로 곁에서는 안테노르가 그의 화려한 2인승 전차에 나란히 타고서 그대로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존귀한 오디세우스는 먼저 장소를 잘 숙고하고 난 후 이번에는 제비를 만들어 청동으로 굳힌 가죽 투구에 넣어 흔들어서 어느 쪽이 먼저 청동의 창을 던질 것인지를 정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그동안에도 어느 편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서로 기원했다. 제우스 신이여, 이대산에서 다스리시는 영예롭고 지대하신 신이여,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건 이런 일을 양군 사이에 일으킨 자, 그자로 하여금 죽게 하여 명왕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다시 화해의 굳은 맹세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다 같이 빌었다. 그런데 대헥토르가 고개를 돌리고 반짝이는 청동투구를 내두르자 먼저 알렉산드로스의 제비가 뽑혀 나왔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은 줄을 지어 앉았다. 그곳에는 그들의 기세 좋은 말들이며 솜씨를 부린 병기가 놓여 있었다. 그때 그 위풍당당한 알렉산드로스는 두 어깨에 훌륭한 갑옷을 걸쳐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선 장단지에 은으로 된 뒤꿈치 잼새가 달린 화려한 정강이 바지를 대었다. 가슴에는 자기 동생 리카온의 흉갑을 둘렀고 어깨에는 은으로 된 징을 박은 청동검을 메었다. 크고 탄탄한 방패를 들고 남자다운 머리 위에 훌륭한 투구를 쓰자 말종술 장식의 투구 위에서 늘어져 휘날리는 장식털의 모습은 볼만했다. 그리고 탄탄한 창을 드니 손바닥에 알맞게 꽉 잡혔다. 한편 무신의 신인 메넬라오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병기를 몸에 지녔다. 두 사람은 자기 편 군세 쪽에서 무장을 다 마치자 트로이 군과 아카이아 군 한가운데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 사나운 눈빛이란 그를 보는 사람들 모두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 둘은 이미 재어 정해놓은 지정된 곳으로 서로 나아가 발을 멈추고 긴 창을 휘둘렀다. 서로 원한을 가슴에 품고서.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창을 던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의 탄탄한 방패를 맞추었으나 청동창 끝은 방패를 뚫지 못하고 튼튼한 방패 한가운데로 꽂히며 휘어버렸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청동창을 들고 나아가며 제우스 아버지 신께 기도하기를 제우스 신이여, 저에게 먼저 나쁜 짓을 한 저 거만스러운 알렉산드로스에게 안갚음을 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제 손에 죽게 해 주소서. 그것을 보고 후세 사람도 우정으로 맞아주는 집주인에게 원수로서 대답한 것에 몸을 떨며 두려워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창을 던져 알렉산드로스의 방패를 맞히자 날카로운 창날은 화려한 방패를 푹 꿰뚫어 기묘하고 화려하게 솜씨를 부린 흉곽까지 뚫고 들어가 그 옆구리를 따라 속옷을 찢었으나 살짝 몸을 튼 알렉산드로스는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은으로 된 징을 박은 칼을 빼어 투구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내리쳤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칼날이 투구의 정수리 좌우로 여기저기 산산조각이 나 손에서 떨어졌다. 메넬라오스는 크게 소리쳐 먼 하늘을 우러르면서 제우스 아버지 신이여, 신들 가운데서도 당신처럼 냉혹하신 분은 또 없으십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나쁜 짓의 안갚음을 톡톡히 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처럼 제 칼이 손바닥 가운데서 산산조각이 나고 던진 창도 저의 뜻을 벗어나 날아가 녀석에게 맞지 않다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곧 알렉산드로스에게 달려들어 투구에 달린 말총 장식을 움켜쥐고 돌아서서는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군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여러 실로 꼰 털끈이 부드러운 턱 아래에서 목을 죄었다. 이 끈은 턱 아래쪽으로 드리워져 4개의 뿔이 달린 투구를 비끄러 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제우스의 따님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투구를 졸라맨 끈을 끊어주지 않았더라면 메넬라오스는 이때 알렉산드로스를 끌고 가는데 성공하여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악스러운 그의 힘찬 손바닥에 잡혀 끌려간 것은 빈 투구뿐이었다. 용사 메넬라오스는 이 투구를 아카이아군 가운데다 횡 내던졌으며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알렉산드로스를 죽이려고 전력을 다해 청동창을 들고 달려들자 아프로디테는 아주 수월히 알렉산드로스를 낚아채어 짙은 안개에 숨기고 방향에 찬 규방으로 데려다 앉혀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또다시 헬레네를 부르러 가서 그녀와 높은 탑 막루에서 만났다. 그곳에는 트로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여신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엷은 옷을 입고 나부끼면서 양털을 빗는 나이 많은 유모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말했다. 이 여자는 본디 헬레네가 스파르타에 살고 있을 무렵에 그녀를 섬기며 양의 털로 술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등 유달리 그녀를 보살펴 주었던 여자였다. 그 늙은 여자의 모습을 빌려 거룩한 신 아프로디테가 말하기를 자, 이리 오세요. 알렉산드로님이 당신을 집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분은 규방의 소용돌이 무늬로 조각된 침상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부드러운 남자다움과 옷으로 환히 빛나는 품이 이제 금방 무사와 한판 싸움을 치르고 계셨던 분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이제부터 가무에 나가시려는 참이거나 지금 막 춤을 추고 나서 앉아 계시는 분 같습니다.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가슴에 애타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으나 헬레네는 여신의 유달리 깨끗한 목과 요염한 가슴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자 질겁을 하고는 즉시 말을 받아 이르기를 정말 어지간히 야멸스러운 분이시군요. 어찌 나를 이처럼 속이고 싶어 하십니까? 프리기에나 아름다운 메오니에에 누군가 마땅한 분이라도 생기셔서 나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틀림없이 지금 메넬라오스가 거룩한 알렉산드로스를 이김으로써 저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슴에 숨기시고 오신 게 분명해요. 그분의 곁에나 가 앉아 계세요. 신들의 길에서 당신이 물러나 이후엔 절대로 올림포스로 발을 돌리지 마시고 줄곧 그분을 위해서 마음 졸이시며 시중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당신을 많이 물어나 몸종쯤으로 삼아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는 가지 않겠어요. 만일 그분의 시중을 또다시 들거나 했다가는 트로이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뒤에서 저를 욕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슴은 그지없는 쓰라림으로 가득하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거룩한 아프로디테가 말하기를 고집스런 여자로구나.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너를 귀여워하고 있는 만큼 너를 미워하기라도 하여 내가 트로이 편과 디나오이 편의 양쪽에 서서 무서운 저기를 부추기면 너도 처참한 최후를 마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자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헬레네는 아주 기가 죽어 눈부실 만큼 새하얀 옷을 입은 여신을 따라 말없이 나아갔는데 트로이의 여자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신이 앞장서서 들어갔다. 그들이 알렉산드로스의 남달리 호화로운 집에 다다르자 몸종들은 즉시 시중들 준비를 하였고 여인들 가운데서 거룩한 여인 헬레네는 지붕이 높다랗게 이어진 규방으로 나아갔다. 그녀를 위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돼자를 들어 알렉산드로스의 맞은편으로 내려놓으니 헬레네는 거기에 앉았다. 사냥피 방패를 가진 제우스의 딸 헬레네는 두 눈을 내리깐 채 남편을 나무라며 말했다. 싸움을 피하고 오셨군요.
정말로 당신이 나의 전남편이었던 용맹스러운 무사에게 져서 차라리 그대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신 아레스의 벗이라는 메넬라우스보다 자기가 힘으로나 솜씨로나 창으로 뛰어나다고 전에만 해도 오죽이나 자랑하셨어요.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무신 아레스의 벗 메넬라우스를 떳떳이 맞아 결투하러 가세요. 하지만 나로서는 그만두시도록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금발의 메넬라우스와 힘을 겨루어 싸우는 것도 그토록 험악한 칼싸움도 그만두시도록 말이에요. 자칫 그 사람의 창에 찔려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여러 가지로 변명하여 대답하는 말이 여보, 그처럼 심술궂은 비난을 퍼부어 내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주어. 이번에는 메넬라우스가 아테네 여신의 조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 녀석을 이길 것이요. 신들께서는 우리들 편을 들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잠자리에 들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즐깁시다. 여태까지 이처럼 그리운 생각이 내 가슴을 가득하게 한 적은 없었소. 맨 처음 당신을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에서 빼앗아 바다를 건너는 배에 태워 데려오던 그때 크라나의 섬에서 그리운 마음으로 서로 한자리에 들어 굳은 결합의 맹세를 주고받았던 그때도 지금 당신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 같지는 않았었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침상으로 향하자 헬레네도 그 뒤를 따랐다. 이리하여 그들은 굴 모양으로 만든 침상 위에 같이 있게 되었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우스는 알렉산드로가 눈에 띄지나 않나 하고 군중 속을 야수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트로이 편에서도 이름난 원군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무신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우스에게 알렉산드로스를 찾아내 알려주지는 못했다. 만일 정말로 찾아냈더라면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치 검은 죽음의 운명처럼 혐오를 받고 있었으므로 숨겨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트로이인도 다르다노이인들도 도우러 온 동맹군들도 승리는 완전히 무신 아레스의 벗 메넬라우스의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르고스 태생의 헬레네에게 많은 재화를 딸려서 메넬라우스에게 보내어라. 그리고 그것이 후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배상금을 마땅히 치르라. 이렇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말하자 다른 아카이아 군도 모두 찬성했다. 4. 서약의 파기. 아가멤논의 부대 사열. 신들은 제우스 곁에서 황금을 깐 넓은 마루에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주를 따르고 다녔다. 신들은 트로이인들의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황금잔을 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심술궂게 비앙거리는 투로 말을 걸어 헤라 여신이 성이 나도록 부추겼다. 여신들 가운데서는 아르고스의 헤라와 아랄크메네의 아테네가 메넬라우스의 편을 들고 있군. 그런데 그들은 먼 발치에 앉은 채 방관하면서 즐기고들 있어. 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줄곧 알렉산드로스 곁에만 쫓아가 그의 몸에서 죽음의 운명을 막아주고 있는데 지금만 해도 그렇지. 이제 죽으리란 것을 알고 있던 그를 살려내 놓더란 말이야. 그러나 뭐니 해도 승리는 무신 아레스의 벗 메넬라우스의 차지야. 그러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상의하자. 다시 한 번 더 환난의 전쟁이나 무서운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일으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쌍방의 화목과 우위를 보낼 것인지. 만일 여러분이 바라고 기뻐한다면 우선 프리아모스 왕의 도성은 존립시켜두고 아르고스 태생의 헬레네를 메넬라우스로 하여금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자 아테네와 헤라 두 여신은 뾰루퉁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둘은 아까부터 서로 옆에 붙어 앉아 트로이 편에 환난을 끼칠 계략을 꾀하고 있었는데 아테네는 아버지신 제우스에게 토라져 격렬한 노여움으로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헤라는 가슴의 노여움을 억누르지 못한 채 내뱉듯이 말하기를 공경하는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째서 당신은 내가 그토록 땀 흘리며 애써 한 일을 망가뜨려서 성취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프리아모스와 그 자식들에 대한 재앙으로서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 내 말까지도 지쳐 떨어지게 하였는데요. 하세요. 하지만 다른 신들께서도 다 찬성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 신이 무척 못마땅해하며 하는 말이 대체 무엇 때문에 프리아모스와 프리아모스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그처럼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는 거요. 그처럼 길을 써가며 일리오스의 잘 쌓은 성체를 부수려 하다니. 아니, 그대가 직접 일리오스의 성문과 긴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프리아모스며 프리아모스의 자식들, 그리고 다른 트로이인들까지 산채로 잡아먹기라도 해야 가슴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가 있단 말이오. 그대 하고 싶은 대로 하구려. 이 말다툼이 나중에까지 나와 그대 사이에 큰 싸움의 근원이 되었어야 되겠소. 그러나 따로 그대에게 말해둘 것이 있소. 가슴에 잘 새겨두고 잊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어느 도시인가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 도시에서 그대가 돌보는 무사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절대로 내 노여움을 막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오. 나도 지금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기꺼이 그대에게 허용했으니까. 태양 밑에 그리고 별들이 수놓은 이 하늘 아래 그 중에서도 이 신성한 일리오스는 유달리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도시요. 프리아모스와 그의 물풀의 나무창의 훌륭한 무사들은 일찍이 나의 제단에 더할 나위 없는 재물과 깨끗한 옷, 그리고 불고기 냄새를 끊어지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 것을 우리들은 즐겨받으니까. 이에 대해 암소눈을 한 여신 헤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게도 특히 소중히 생각하는 도성이 셋 있습니다. 아르고스와 스파르타와 길이 넓은 미케네인데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믿게 여기실 때면 그것들을 언제든지 멸망시키세요. 저는 회방을 놓을 생각도 없거니와 원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설사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며 멸망을 방해하려고 해도 당신이 훨씬 강하니까 어차피 버텨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애쓴 일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 수는 없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신이고 크노소스의 자식 중에서도 우두머리 딸이라는 혈통으로 보거나 당신의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보거나 당신은 나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불사의 신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튼 나는 당신은 나에게 양보하기로 한 것이니까 다른 불사의 신들도 모두 따를 거예요. 그럼 여보, 어서 아테네에게 일러 트로이 편과 아카이아 군의 무서운 싸움터로 달려가 트로이 군 쪽에서 먼저 서약을 어기고 아카이아 군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 신인 제우스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 이내 아테네에게 위세도 당당히 말하기를 어서 빨리 트로이 군과 아카이아 군이 싸우는 한가운데로 가서 트로이 군이 먼저 서약을 어겨 아카이아 군에게 해를 끼치도록 시켜보아라.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며 진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테네를 부추기니 아테네 여신은 이내 올림포스의 산봉우리에서 내려갔다. 마치 그 능갈친 재주에 뛰어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던진 운성처럼 수많은 불꽃의 꼬리를 넓은 창공에 흩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팔라스 아테네는 지상을 향해 날아가 그 한가운데로 뛰어내렸다. 이것을 바라보는 트로이인과 아카이아군은 똑같이 무슨 일인가 하고 질겁을 했다.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것은 또다시 처참하고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려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우스 신이 양군 사이에 우위를 가져다 주시려는 징조일 것이다. 신이야말로 인간계에서 전쟁의 사신으로 간주되고 계시니까. 이렇게 아카이아 편과 트로이 편의 무사들은 서로 말했다. 한편 아테네는 트로이 편의 군대 속으로 들어가 안테노르의 아들인 라오도코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신과 마찬가지인 판다로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다녔다.
그는 마침내 아하세포스강 유역에서 따라온 무사들이 늘어서 있는 곳에 서 있는 판다로스를 발견했다. 그 바로 옆에 다가가서 여신은 위세 있게 이르기를 리카온의 용맹심을 가진 아들이여. 어디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메넬라오스에게 날쌘 화살을 쏘아보지 않으려나. 그러면 틀림없이 트로이의 모든 사람들과 특히 알렉산드로스님으로부터 감사와 영예의 표적이 될 것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레스가 귀여워하는 메넬라오스가 자네 화살에 맞아 쓰러져서 가련한 화장의 장작 위에 얹히는 것을 그가 본다면 말이다. 그러니 자, 세상에 이름 높은 메넬라오스를 쏘아 쓰러뜨려라. 그리고 광명에서 태어나 활로서 이름을 얻은 아폴론 신에게 빌어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젤레이아의 거룩한 도시에 돌아가면 이름난 갓난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말이다. 이렇게 아테네가 말하며 어리석은 사나이의 마음을 유혹하자 그는 이내 닦아놓은 활집을 벗겨들었다. 그것은 야생 사냥의 영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 그 영양은 전에 그가 직접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명치를 겨누어 쏘아 잡은 것이다. 가슴을 겨누어 쏘자 짐승은 뒤로 벌렁 바위에 넘어졌다. 머리에서부터 16뼘가량의 길이로 자라난 그 뿔을 완전히 매끈하게 닦은 뒤 황금의 고리를 달았다. 이 활을 땅바닥에 대고 구부려서 쉬이를 건 뒤 조심스럽게 아래에 놓자 그 앞에 정손된 부하가 방패를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메넬라오스를 마치기 전에 아레스의 벗인 아카이아의 자식들이 성급히 뛰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화살통 뚜껑을 열어 아직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검은 아픔이 담긴 날개 달린 화살을 꺼냈다. 그리고 곧 활시 위에 날카로운 화살을 야무지게 매기고는 빛으로 태어나 활로 이름이 높은 아폴론 신에게 만일 다시 고향인 거룩한 젤레이아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에도 널리 알려진 갓난 새끼양 제물을 반드시 바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화살의 오목한 끝과 소에서 얻은 활시위를 가슴까지 잡아당겨 무쇠 화살촉을 활에 접근시켰다. 그러고 나서 커다란 활이 그야말로 둥그렇게 휠 때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자 활시위는 요란스레 소리를 내고 화살은 겨냥도 날카로이 곧장 군중 속을 꿰뚫고 기세를 부리며 날아갔다. 그러나 메넬라오스여, 그대를 염려하시는 불사의 신들이 결코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았으니 여신 아테네가 똑바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날카로운 화살을 막아 살갗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탁 비켜나게 해주셨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단잠 자는 어린아이로부터 파리를 쫓아주는 것과 같았다. 그리하여 그 화살은 뱃띠의 황금고리가 겹쳐진 위, 즉 흉갑이 두 겹으로 겹쳐진 대로 나아갔다. 그러나 날카로운 화살은 바로 뱃띠가 꼭 겹쳐진 자리에 맞아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는 흉갑까지 꿰뚫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방어에 도움이 되는 구리로 된 허리띠까지 푹 꿰뚫었다. 그러나 화살은 맨 위에 살갗만을 긁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금방 검붉은 피가 상처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마이오니아나 카리아의 여자가 말제갈의 볼 장식으로 쓸 양으로 상아를 새빨갛게 물들이는 것 같았다. 많은 기사들은 그것을 자기 말에 달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장엄하게 갖추어야 할 국왕의 말에게는 장식물이요. 마부에게는 자랑감이기 때문에 안방에 간수해둔다. 그와 같이 메넬라오스여, 그대 몸에 균형 잡힌 두 허벅지와 장단지와 아래로는 아직도 깨끗한 발 뒤꿈치까지 피에 젖고 말았다. 그러자 이때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은 검은 피가 상처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메넬라오스 자신도 몸을 떨었다. 그러나 화살촉을 잡아맨 실과 갈고리가 아직 살밖에 나와 있음을 보자 기운이 다시 가슴속에 용솟음쳐 오름을 느꼈다. 그리하여 늘어서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서 긴 한숨을 토하며 아가멤논 왕이 메넬라오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니 휘하 사람들도 모두 탄식했다. 사랑하는 아우여, 그대 혼자 아카이아 군의 선두로서 트로이 군과 싸우게 하였다니
정말로 그대를 죽일 양으로 내가 서약을 주고받았던가. 트로이 편이 그대를 쏘아 굳은 서약을 짓밟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 서약이나 제물로 바친 새끼 양의 피, 또 서약의 표시로 부은 맑은 술이며 신의를 내걸고 나눈 오른손의 맹세는 헛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올림포스에 계시는 제우스가 그것을 실행시키지 않을지라도 늦게나마 언젠가는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나 아내와 자식의 생명으로라도 꼭 실행시켜 커다란 보상으로 갚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거룩한 일리오스가 멸망할 날이, 또 프리아모스며 그들 물풀의 나무 창을 쓰는 프리아모스의 훌륭한 무사들이 멸망할 날이 오리라.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이 죗가의 노아시여 손수 검은 사냥 가죽의 방패를 그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휘두르실 때가 오리라. 이러한 것들은 맹세대로 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다. 그런데 메넬라우스여, 만일 그대가 죽어 이승의 운명을 마친다면 무서운 괴로움이 나를 덮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가책을 안고 아르고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카이아 군도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르고스 태생의 헬레네도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인들의 자랑거리로 남겨두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시작한 일도 이룩하지 못한 채 트로이 땅에 묻혀 흙에서 뼈를 썩일 것이고, 신이 난 트로이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영해도 드높은 저 메넬라우스에 쌓아올린 무덤 봉분 위에 뛰어 올라가 이렇게 말하리라. 제발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 아가멤논의 노여움이 낙착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만 해도 아카이아 군을 여기까지 멀리 끌고 온 일이 헛되이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용감한 메넬라우스를 버려두고 그리운 고향으로 빈배만 이끌고 돌아갔다. 언젠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때는 넓은 대지여, 입을 벌려 나를 삼켜다오. 이에 대해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격려하며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카이아의 병사들이 겁을 먹게 하지도 말아주십시오. 급소에 들어가기 전에 매우 교묘하게 만든 뱃띠가 막아주고 그 밑에 있는 배에 두른 청과 뱃띠의 고리새 등이 막아주어 괜찮습니다. 이에 대해 아가멤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말 그랬으면 오죽 좋으랴. 사랑하는 메넬라우스여, 상처는 의사가 잘 진찰하여 치료될 약을 발라줄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괴로운 아픔을 먹게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신성한 전령 탈티비오스에게 이르기를, 탈티비오스, 한 시각이라도 빨리 마카온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의사를 무신 아레스의 벗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우스를 진찰하게 하자. 누군가가 저 사람을 화살로 쏘았다. 트로이 군이나 리키아 군 가운데 궁수를 잘 익힌 그 사나이에게는 명예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것을 들은 전령은 즉시 청동 갑옷을 걸친 아카이아 군 병사들이 떼지어 있는 무리를 해치며 마카온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가며 찾았는데 찾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양옆에는 방패를 가진 무사들이 줄지어 겹겹이 서 있었다. 말의 산지인 테살리아의 트리케에서 그를 따라온 자들이었다. 그 바로 곁에 다가서서 힘차게 말을 건네 이르기를, 가십시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여. 아가멤논 왕이 아카이아 군의 장수인 무신 아레스의 번 메넬라우스를 보살펴 주십사고 부르고 계십니다. 트로이나 리키아 사람인 궁수를 잘 익힌 자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에게는 명예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며 그의 가슴속에 격렬한 감정이 솟아오르게 했다. 그들은 넓은 아카이아 군의 진영을 지나 군중 사이를 뚫고서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화살에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 둘레에는 원을 그리듯이 장수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마카오는 그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헤치고 들어가 즉시 뱃띠에서 화살을 빼어들었다. 그러자 거꾸로 빠져나오는 화살의 날카로운 갈고리가 부서져 떨어졌다.
그리하여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뱃띠를 풀고 그 밑에 가죽 띠며 배에 두른 것까지 끌어낸 뒤 날카로운 화살이 찌른 상처를 살피고 피를 빨아낸 다음 거기에 아픔을 먹게 하는 약초를 조심스럽게 발랐다. 그것은 옛날 그의 아버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마인 케이론이 친절에 대한 정표로서 가르쳐준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도 방패를 든 트로이 병사들의 대오가 자꾸 몰려왔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병기를 몸에 차고 격렬한 싸움을 위해 다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무렵에 존귀한 아가멤논이 잠을 덜 깬 표정을 하고 있거나 꽁무니를 빼고 있거나 싸움을 회피하려 하는 따위의 짓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무사에게 영예를 주는 싸움에 진심으로 분개하여 청동술에 마저 타지 않은 채 걸었을 정도였다. 왕은 호위병인 에우리메돈에게 여러 가지로 자세히 지시를 내리고 많은 대열 사이를 호령하며 나가는 동안 자기 손발이 지치면 즉시 수레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고 난 뒤 자기는 걸어서 무사들의 대열 속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날쌘말을 모는 다나오이 군세 가운데서 싸우고자 서두르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 곁으로 가서 말을 건네며 한층 더 격려하는 말이 아르고스 군이여, 조금 더 격렬한 싸움의 기세를 늦추지 말라. 제우스 아버지 신이 거짓말쟁이들 편을 드시지는 않을 테니까. 아니, 자기 쪽에서 먼저 약정을 파기하고 서약을 저버린 자들, 그 자들의 살찐 알몸을 독수리들이 반드시 먹을 것이다. 또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며 순진한 자식들은 우리가 이 도성을 함락시킨 뒤 곧장 배에 태워 데리고 갈 것이다. 한편 이 불길한 싸움에서 물러나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을 발견할 때면 화를 내어 모진 말로 나무라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함성만 지르고 있을 뿐 남의 비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달리다 지쳐 발을 멈춘 사슴처럼 너희들은 우두커니 넋을 잃은 채 싸움마저 멈추고 있느냐. 행여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너희들을 위해 옹호의 손길이라도 뻗쳐주시지 않나 보기 위해 뱃머리가 그럴싸하게 나란히 끌어올려져 있는 배 가까이로 트로이군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그는 여러 가지로 지시하면서 무사들의 대오를 쭉 살피며 걸어갔다. 이윽고 몰려있는 군세 사이를 차츰차츰 나아가며 크레타 섬에서 온 군세가 있는 곳에 이르자 그곳에서는 용맹한 이도메네우스의 측근들이 갑옷을 입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이도메네우스는 선진에 끼어 있었는데 그 기세는 거친 산돼지 같았고 메리오네스는 맨 후방의 진열을 격려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은 크게 기뻐하며 이도메네우스에게 상냥한 말씨로 말을 건네기를 이도메네우스여, 나는 그대를 전투에서나 그 밖의 일에 있어서 날쌘말을 모는 다나오이 군 가운데서도 훌륭하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긴 머리의 아카이아인 가운데에는 자기 목만의 술을 들이켜는 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대는 나와 마찬가지로 언제건 마음이 내킬 때 마실 수 있도록 잔이 언제나 가득 채워져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거라. 그대가 전부터 자랑하는 용사라면. 그러자 이번에는 크레타군의 장수인 이도메네우스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물론 나는 처음의 약속대로 앞으로도 당신의 충실한 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도 긴 머리의 다른 아카이아인들을 격려하여 곧 싸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트로이 편이 서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니 그들에게는 나중까지 죽음과 재난이 주어지겠지요. 이렇게 말하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 이번에는 두 아이아스가 주둔하고 있는 데에 이르렀다. 그 두 사람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구름 같은 보병들의 대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양치는 목동이 세차게 부는 서풍의 숨결을 타고 바다 위 저 멀리서 몰려오는 먹구름을 언덕의 조망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눈에는 바다를 덮고 몰려오는 것이 콜타르보다 더 검게 눈에 비친다. 더욱이 세찬 질풍까지 몰고 올 때에는
그것을 보면 양치는 사나이는 몸이 오싹함을 느끼고 굴로 사냥들을 몰아넣는다. 그처럼 두 아이아스를 따르는 젊은이들, 제우스의 옹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오는 방패며 창을 기세좋게 고추 세우면서 꽉 짜인 채 싸움을 벌일 곳으로 몰려나갔다. 그들을 바라보고 아가멤논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큰 소리로 위험 있는 말을 건넸다. 두 아이아스여, 청동 갑옷을 입은 아키아군의 지휘관인 그대들 두 사람에게는 구태여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 나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겠다. 그대들 자신이 충분히 병사들에게 힘껏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제우스 아버지의 신이며 아테네며 아폴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두가 그대들만큼 과감한 기세를 마음에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금방 프리아무스 왕의 도성도 우리들의 손에 떨어져 약탈을 당하고 항복하고 말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을 떠나 다른 부대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거기에서 만난 것은 필로스에서 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능병가 네스토르였다. 그는 지금 막 자기 부하들을 격려하여 싸움터로 내보내는 중이었는데 키가 큰 펠라곤이나 알라스토르 그리고 크로미오스, 하이몬, 병사들의 통솔자 비아스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손뒤에는 말과 전차와 더불어 기사들을 세우고 후미에는 많은 보병들을 접전대의 방어벽인 양 배치하여 그 중간에 허약한 자들을 밀어놓도록 한 것은 누구라도 모두 실컷 좋건 싸우게 하자는 계략이었다. 우선 먼저 전차 기사들에게 명령하여 저마다 자기 말을 몰아 군중 속에 뛰어들어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켰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술과 무용을 믿은 나머지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트로이군과 싸우려고 성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퇴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뒤가 취약해지니까. 자기 전차에 탄 채 적의 전차와 서로 맞닿을 듯한 경우는 창을 찔러도 좋다. 그 편이 훨씬 편리한 진법이다. 옛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성체라든가 성벽 같은 것을 함락하곤 했었다. 이와 같이 옛날부터 전술에 능통한 그 노장이 격려하며 말했다. 이 모양을 바라보고 있던 아가멤논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향해 위풍당당히 말하기를 노 장군이여 실로 그대의 가슴 속에 깃들인 기계만큼 그대의 무릎이 따라 움직이고 체력도 단단했으면 좋겠소. 하지만 잔인한 노령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구려. 차라리 다른 사람이 늙음을 이어받고 그대는 좀 더 젊고 기운찬 자들 속에 합세할 수 있었으면 고마울 것을. 이에 대답하여 이번에는 게레네 기사 네스토르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지난날 그 용감한 에레우 달리온을 죽였을 때처럼 내가 젊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주시지는 않는 법이요. 그 무렵에 내가 젊었었다면 지금 내게 노령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아무튼 기사들 사이에 섞여서 작전이건 이야기건 격려를 해줍시다. 그게 바로 노장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창 따위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젊고 팔심도 월등한 젊은이들이 마구 휘둘러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속으로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이번에는 페테우스의 아들인 말의 채찌찌라는 메네스테우스가 서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좌우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또 가까이에는 슬기로운 오디세우스가 서 있었으며 부근 일대에는 케팔레네스에서 온 만만찮은 병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아직 여기까지 전투의 함성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 군도 아카이아 군도 조금 전에 간신히 대오를 움직이기 시작하여 부대를 겨우 내보내기 시작했을 뿐이었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카이아 측의 다른 수비 부대가 밀고 나와서 트로이 측을 공격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전투에 나설 작정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보자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나무라며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위풍당당히 말하기를 제우스의 옹호를 받으신 영주 페테우스의 아들 메네스테우스와 언제나 책략에 능한 오디세우스여. 그대들은 마땅히 제일 먼저 선진에 서서 대항하고 몸을 불태울 격전에 참가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팔짱을 낀 채 멍청이 서서 우물쭈물 뒷걸음치며 다른 부대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우리 아카이아 사람들이 장로들을 위해 베푸는 향연 때마다 제일 먼저 초대되는 사람들이 아니오. 거기서 그대들은 시종 구운 고기를 실컷 뜯기도 하고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 잔을 기울이기도 하면서 흥겨워했소. 그러던 그대들이 10개 부대에 이르는 아카이아 군세가 그대들 눈앞에서 서슴지 않고 칼을 들고 맹렬히 싸우려는데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참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왕에게 무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지혜에 넘치는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싸움에 의욕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언제나 우리들 아카이아군은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인들과 격렬한 접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오. 만일 소원이시라면, 또 그것이 그토록 걱정이시라면 텔레마코스의 아버지가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군 선진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아가멤논 왕은 오디세우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자 웃으면서 먼저 한 말을 이렇게 돌렸다. 제우스의 후예인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여, 책략에 뛰어난 그대를 내가 새삼 나무랄 일도 없거니와 격려할 필요도 없다. 그대가 가슴속에 정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와 의견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지금 무슨 욕이라도 했다면 그 벌충은 나중에 하기로 하자. 그런 일은 모두 신들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다가 티데우스의 아들인 탁월하게 의기왕성한 디오메데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주위에는 맑아 튼튼하게 만든 전차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카페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것을 보자 아가멤논 왕은 그를 책망하여 위세당당히 말하기를 어이가 없구나.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무얼 우물쭈물 주저하고 있는가? 어째서 이 싸움의 서전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만일 티데우스였더라면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친한 전우들보다 훨씬 앞장서서 적과 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그가 역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구경한 사람들이 들려주었다. 나 자신은 만난 일도 본 일도 없지만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전쟁과는 관계없이 풀리네이케스와 함께 군대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절로 마케네에 온 일이 있다. 그 무렵 그들은 테베의 거룩한 보루에 원정을 기도하고 있어서 꼭 훌륭한 지원부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러 왔었다. 그러나 모두 부대를 보내려고 했으나 제우스 신이 불길한 조짐을 보이셔서 마음이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갔고 상당히 먼 길을 걸었다. 아소포스 강변의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풀잎 잠자리를 이룬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아카이아인이 테베의 티데우스를 배웅해 주기로 했다. 그는 출발하여 카두모스의 수도 사람 여럿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 용감한 에테오클레스의 성간을 찾아갔다. 그때 말을 달리는 티데우스는 옛 주객의 연고도 없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많은 카두모스 사람들과 어울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솜씨를 겨루자고 그들에게 도전하여 경기마다 손쉽게 이기고 말았다. 아테네 여신이 대단한 원조자로서 그를 옹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말을 잘 타기로 이름난 카두모스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가 돌아가는 길목에 복병을 풀어서 숨겨놓았다. 그 50명 남짓한 젊은이들을 지휘한 것은 하이몬의 아들 마이온이라고 하는 불사의 신에 견줄 만한 억센 사나이와 아우토포노스의 아들 풀리폰테스라고 하는 만만찮은 투사였다. 그러나 티데우스는 이 사람들에게마저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두 죽이고 오직 한 사람만을 고향 테베로 돌려보냈는데 신의 계시의 조짐에 따라 마이온을 돌려보냈다. 아이톨리아 태생의 티데우스는 이러한 용사였는데 그가 낳은 아들은 전쟁에 있어서는 참으로 아버지보다 못한 자로구나. 구별은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용맹스러운 디오메데스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나라의 왕이 하는 꾸중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영예에 빛나는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가 그를 향해서 반박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시여 똑똑히 본 듯이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잘하시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선친들보다도 훨씬 능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성문의 테베성을 공략한 것도 우리들이니까요. 여러 신들이 보여주신 전조와 제우스의 옹호에 기대기는 했습니다만 훨씬 적은 인원수로 견고한 성벽에 도전해서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선친들은 스스로 마음들이 오만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들을 선친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눈을 치뜨고 이를 쏘아보면서 용맹스러운 디오메데스가 말하기를 너는 잠자코 있거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병사들의 우두머리이신 아가멤논이 정강이 바지를 훌륭하게 대고 있는 아카이아 군대를 전쟁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계시니 조금도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아카이아군이 트로이군을 경멸하고 거룩한 일리오스를 공략하면 이분 또한 높은 영예를 받으실 게다. 그와 반대로 만일 아카이아군이 지는 날에는 심한 비탄에 잠기시겠지. 그러나 아무튼 그보다는 우리들도 격전에 대한 왕성한 기계를 되찾았구나. 그가 이렇게 말하며 갑옷을 입은 채로 전차에서 뛰어내리니 무서운 갱음이 분기한 용장들의 흉갑 언저리에서 우렁차게 울려 끈질기고 참을성 많은 젊은이들조차도 무서워 오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바닷가에 밀어닥치는 태양의 파도가 뒤흔드는 서풍 아래 잇따라 솟구쳐 일어나듯 처음에는 넓은 앞바다에 높은 물결이 일고 다음에는 그것이 육지로 밀려와서 부딪혀 부서지며 우렁차게 울렸다. 그리고는 곧 양쪽에 큰 호를 그리며 높다랗게 고개를 쳐들어 허옇게 물거품을 토해내는 것처럼 잇따라 꼬리를 물고 다나오이 군대의 대열이 사정없이 몰려나아가니 저마다 지휘를 맡은 자들은 제각기 자기 부대에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겨간다. 이 모습은 모두가 지휘자를 무서워하여 입을 열지 않는 것 같다. 모든 병사들이 화려한 갑옷을 걸쳐 입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편 트로이 쪽은 대단한 부잣집 앞마당에 수없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양떼들 같다. 새끼 양의 소리를 듣고 쉴 새 없이 울부짖듯 트로이군의 함성은 넓은 진영 가득히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 같은 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불려온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무신 아레스가 군대를 몰아세웠고 다른 쪽에서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무사들을 죽이는 아레스의 누이이자 부하인 여신들과 함께 거친 투쟁을 절정으로 이끌어 무사들의 신음소리를 한결 고통스럽게 북돋워 놓았다. 그리하여 이윽고 쌍방의 군사들이 한 곳에 이르러 맞부딪혔을 때 서로 가죽 방패를 부닥들이며 창과 청동 흉갑을 걸친 무사들의 억센 칼이 맞붙어 겨루는 듯 하더니 꼭지가 달린 큰 방패가 서로 바짝 붙어서며 엄청난 소음이 일었다. 이 무렵부터 죽이는 자와 죽어가는 무사들의 비명이 혹은 자랑스레 소리치는 승리의 함성이 되풀이되고 대지에는 붉은 피가 흘렀다. 마치 비에 물이 부른 겨울 골짜기의 냇물이 산엽을 흘러내려 한 곳으로 몰리며 떨어져서 깊은 웅덩이를 이루는 계곡에서 여러 가닥으로 흘러넘치며 부딪히듯 그리고 그 둔중한 소리를 먼 산엽에 있는 목자들이 들을 수 있듯이 양쪽 군대에서 고함소리며 온갖 소음이 왁자하니 일었다. 먼저 네스토르의 장남 필로스의 왕 안틸로코스가 선두에 나서서 무용을 떨친 탈리시오스의 아들 에케폴로스를 쓰러뜨렸다. 먼저 말총 술장식을 단 투구의 정두를 꿰뚫어 이마에 칼을 꽂으니 청동을 단 창끝이 뼈를 꿰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마치 격렬한 싸움으로 탑루가 무너지는 듯했다. 쓰러진 그의 다리를 잡고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 사이에서 끌고 가려는 칼코돈의 아들 엘레페노르는 기세등등한 아반테스들의 대장으로 재빨리 그 갑옷을 벗기려고 서둘렀으나 그건 역시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기세도 왕성한 아게노르가 시체를 끌고 가려는 엘레페노르를 발견하고 방패 옆으로 드러나는 옆구리를 총동초굴된 반들반들하게 닦은 나무창으로 찔렀기 때문이다. 그의 팔다리는 금세 마비되고 말았다.
이처럼 그 몸뚱이에서 목숨은 사라졌으나 그 시체를 사이에 두고 트로이 측과 아카이아군 사이엔 무참한 소행이 전개되어 갔다. 사람들은 이리 때처럼 서로 번갈아 덤벼들어 무사가 무사를 잇따라 쓰러뜨렸다. 때마침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는 혈기왕성한 젊은 무사 시모에이시오스를 쓰러뜨렸다. 이자는 본디 그 어머니가 이데이 산에서 내려와 시모에이스 강둑에서 낳은 자식이었다. 그때는 양떼를 지키는 양친이 양떼를 몰고 자주 내려오곤 하던 무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모에이시오스라고 불러왔는데 그 가련한 부모에게 그는 양육된 은혜를 갚지 못했다. 기세가 왕성한 아이아스의 창 끝에 쓰러졌다. 아이아스는 앞장서서 쳐들어오는 그를 오른쪽 가슴 옆을 겨누어 찔렀는데 청동의 창은 곧장 어깨를 꿰뚫고 들어갔다. 그는 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백양목처럼 땅 위에 쓰러졌다. 그러자 아이아스를 겨누어 군중 속에서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화려한 흉갑을 걸친 안티포스가 날카로운 창을 내던졌다. 그러나 그에게는 맞지 않고 시체를 막 저쪽으로 끌고 가려던 오디세우스의 부하 용사 레우코스의 허벅지 위쪽에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부하가 죽는 것을 본 오디세우스는 가슴을 온통 분노로 끌어올리면서 불처럼 빛나는 청동 갑옷을 몸에 걸친 채 앞장선 선진을 빠져나가 눈을 부라리며 번쩍이는 창을 집어던지니 그 무서운 기세로 창을 던지는 무사 앞에서 트로이군이 뒷걸음쳤다. 던진 무기는 빗나가지 않아 프리아모스의 서자 데모콘에게 맞았다. 이자는 아비도스에서 아버지의 말들을 키우고 있다가 달려온 자로서 오디세우스는 부하가 죽은 데 화가 나 이자의 관자놀이를 찌른 것이다. 이 청동의 창끝이 기민머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뚫고 나가 그가 소리도 요란스레 덜컹 쓰러지니 갑옷이 몸 위에서 덜커덩거렸다. 이에 기가 질려 트로이 측의 헥토르도 함께 몽땅 뒤로 물러서니 아르고스 부대는 소리 높이 함성을 지르면서 시체를 끌어내고 다시 앞으로 밀고 나갔다. 그러자 페르가모스에서 이것을 내려다본 아폴론 씨는 괘씸한 일이라고 화를 내며 트로이 편을 향해 큰 소리로 격려하여 말했다. 일어서라.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인들아. 아르고스 군대에게서 한치라도 후퇴하지 말라. 그들이라 해서 살갗이 결코 돌인 것도 아니고 쇠도 아니다. 아니, 도리어 저 아킬레우스, 머리칼이 아름다운 여신 테티스의 아들조차도 싸움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박하고 있는 배들 옆에서 가슴을 괴롭히는 노여움을 억지로 누르고 있을 뿐. 이렇게 화가 난 아폴론이 말하자 한편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아카이아 군의 군중 속으로 뛰어내려 격려를 했다. 그때 마침 아말은 링케우스의 아들 디오레우스를 운명의 덫이 잡았다. 오른쪽 장단지에 뒤꿈치 가까운 곳을 뾰족한 돌덩이에 맞은 것이다. 던진 자는 트라키아에서 온 군대의 대장 페이로스라는 사나이로 임브라소스의 아들이라고 했다. 양쪽 뒤꿈치와 뼈를 무참한 돌이 박살을 내버리자 그는 두 손을 그리운 전우들에게 내민 채 숨도 못 쉬고 뒤로 먼지를 일으키며 벌렁 쓰러졌다. 그러자 돌을 던진 페이로스가 달려들어 손창으로 배꼽 옆을 쿡 찔렀다. 땅바닥에 온통 창자가 터져 흐르고 그의 두 눈은 어둠이 덮어버렸다. 그러자 페이로스가 급히 달려가는 것을 아이톨리아 사람 토아스가 창을 들어 가슴을 치니 청동 창끝이 허파에 꽂혔다. 토아스는 성큼성큼 그 옆으로 다가가서 묵직한 창을 가슴에서 뽑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칼로 느닷없이 배 한가운데를 찔러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의 갑옷을 벗기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정수리의 머리를 기른 트라키아인 전우들이 손에 긴 창들을 들고 둘러싸고는 자기 편 진지에서 쫓아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도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모래먼지 속에 트라키아 부대와 청동 갑옷을 입은 에페이오의 부대 지휘자들이 서로 나란히 길게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 무렵 어떤 사람이든 비록 창에도 찔리지 않고 날카로운 청동칼에도 상하는 일 없이 또 팔라스 아테네가 그 손을 잡고 인도해 줄 뿐 아니라 화살이 거센 기세를 막아주었다 하더라도 싸움터 한가운데를 빙빙 돌아다니며 거들어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트로이 편이나 아카이아 측에서 이날의 싸움에서 모래먼지 속에 나란히 엎어져 죽어간 자의 수가 많았던 것이다.